지금 출구조사가 지금 들어오는 것은 41.4%로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출구조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23.3%를 홍준표 후보가 예. 거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21.8%의 안철수 후보까지. 그러니까 홍준표 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0%대에 비슷한 득표율을 좀 보였다는 점이 있고 문재인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투표율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먼저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서 자체는 먼저 나오고 있죠. 예측 결과는 1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전투표에 출구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6.06%의 투표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예측 1위로 예측됐다는 점을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3.3%의 득표율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출구조사 결과가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해서 예측 시스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출구조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어떻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40% 초반에 득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태우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여론조사 공포기간 허용될 때 여론조사 각 기관들하고 뭐 대충 뭐 크게 뭐 오차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20%대로 안철수 후보가 조금 3등한 거, 그다음 홍준표 후보가 20% 조금 올라와서 2등한 거, 이 부분이 조금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출구조사는 50.1%였는데 마지막 개표 결과는 51.6%로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문재인 후보도 그 당시 보면 48.9%로 지는 걸로 나왔는데 마지막 보니까 48%로 개표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고 보면 출구조사 상당히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부정확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여론조사 각종 그 데이터 이런 거 과거 거를 이렇게 잘 참고해 보면은 오늘 출구조사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런 조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7시 현재 투표율은 75.1%지만 8시까지 투표율은 조금 있다가 8시 반 이후에나 이제 집계가 될 것이고 현재 출구조사 결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4%로 1위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2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8%입니다. 41.4% 압도적 과반이다라는 것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후보의 41.4%,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7.1%,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5.9%의 득표율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진 소장님. 네, 출구조사에서 1위, 2위 후보와 그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7대 때 그때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에게 최종적으로 22% 차이로 승리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의 출구조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뒤집어진다든지 어떤 확 좁혀진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마지막에 공표했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그 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세론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번 출구조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 상황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사마다 발표가 될 때마다 이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 민주당 선거 상황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선거 상황실에서 계속해서 이제 환호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 대표께도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4%의 예측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주일 전 아까도 말씀드린 10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내보면은 거기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44%, 홍준표 후보가 19%,
안철수 후보가 22% 정도 나옵니다. 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출구조사가 이게 뭐 최종 득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이에 그 문재인 후보는 한 3% 정도 빠졌고 홍준표 후보는 한 4% 정도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 왔던 그 숨은표, 뭐 샤이 보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출구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선관위에서 이 공익적인 효과는 있지만 만약 유출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출구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선관위에서 출구조사하는 방송사들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해주기로 약속한 부분들은 사전 투표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지역별 성연령 구성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그 투표 당일날 투표한 그 지역의 성연령 동일한 성연령에 해당되는 그룹과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만약 그 두 그룹이 동질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네. 충분한 예상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가 출구조사에서 빠졌다라는 말보다는 네. 그 사전 투표의 출구조사는 금지되었지만 그 출구조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추정치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심층 조사라고 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정이 된 부분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출구조사에서는 이제 오차가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통계적인 오차, 투표구를 샘플링하고 유권자를 샘플링하는 그러한 통계적인 오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8시에 방송을 하려면 7시에 랩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1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걸 추정해냅니다. 그리고 또한 거절자가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 12.2%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역시 보정을 해내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26%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정해내는 것들이 전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그 보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심층 조사는 전체 전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지역을 뽑아서 한 16개 문항에 대해서 추가로 왜 이 사람을 뽑았는가, 예. 그다음에 새 대통령한테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배경 문안과 그 투표자들의 성향들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넣어서 향후에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사가 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에서 다시 한번 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4%, 2위인 홍준표 후보와 약 19%, 18%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8%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3위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8%를 보이고 22.8%군요. 예. 22.8%를 이건 서울에서의 출구조사를 따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네, 부산에서의 이번에선? 출구조사. 예. 지역별로 1위와 2위에 대한 출구조사를 따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1.4%를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3.3%를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8%를 얻을 것이다라는 예측 조사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0%대로 둘이 좀 표가 좀 나눠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복귀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압도적으로 대세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반문 단일화, 또 합종 연행이 없이 과연 이 선거가 다른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확실하다 이런 예측이 뭐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낙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씨가 대세론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문재인 후보가 이거를 깰 수 있는 반문 단일화. 그래서 심지어는 중도 보수 연합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홍준표 후보는 또 뭐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또 당내 여러 다른 목소리들 있고 그래서 그걸 추진을 못하고 또 못 해왔어요. 심지어는 뭐 저 보수층에서는 새누리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 세 당도 합당을 못하는 이런 그 합종 연행이 안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표를 이렇게 나눠 가져서 20%대로 이렇게 두 분이서 나눠 가졌는데 하여튼 2등, 3등은 바뀌었네요. 보니까 조금 네.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계 개편이라든지 국회에서 주도권을 놓고 좀 애매한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반문 연대 말씀하셨는데 그 시도가 뭐 서너 달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제3지대론 해서 빅텐트론 해서 뭐 공동정부론, 연대론, 단일화론 해서 결국은 못하고 여기까지 이제 온 상태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반문연대가 애당초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처럼 DJP라든지 뭔가 좀 국민적인 명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지도 국민들이 합의적으로 몰아주지만은 결국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공학적인 연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반문연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그 구도를 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반문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 시너지 효과는 나지만 동시에 역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너희들이 문재인을 밉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럼 문재인이 밉다고 해서 나머지 너희들이 그러면 무조건 색깔도 다르고 말이 노선도 다른데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뭉치느냐 거기에 대한 또 반발 심리가 또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반문연대를 하더라도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은 필연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이후로도 어떤 연대나 단일화가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정치 공학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효과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진보 정권이 중도 좌정도 정권이 탄생할 때 보면 항상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DJ 편압. 그래서 정권을 만들고 노무현 정권도 정몽준이라는 우파 세력과 단일화를 통해서 만들고. 근데 이번에 탄핵 국포풍이라는 그런 엄청난 원자탄을 맞은 대한민국 정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진보 정권이 됐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유승민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10%를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됐었는데 이번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의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국민들이 처음으로 4위, 5위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져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후보가 10%만 넘는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절반 이상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은 상당히 한국 정당사에 획기적인 거죠. 2, 3위도 아니고 말이죠. 4, 5위가 어떤 국정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항상 놀라운 건데 지금 투표 출구조사 과정에서는 지금 누가 4위, 5위냐 하는데 지금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이제 7.9%,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5.9%를 얻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가 지금 나왔지만 그 조사만 본다면 그 자체도 상당히 우회죠. 사실 심상정 후보가 앞설 걸로 생각을 했고 또 잘만 하면 10%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뒤집어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뜻밖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출구조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이따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TV 토론도 잘하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두 자릿수 한 10%대까지 받는데 지금 보니까 의외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재인 후보의 그런 예측이 41%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한 10% 정도 가져갔다면 저희 30% 중반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87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때 36%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진보표가 긴장해가지고 표를 몰아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지금. 네. 뭐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좀 선전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약간 진영 구도가 간단하게 만들어지면서 약간 유권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약간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속에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로만 봤을 경우에 와이어 투 와이어 당선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의 오차 범위 내에 공동 우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내준 거를 제외하고는 문재인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위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갭도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웠기 때문에 평상시 같았으면은 이 4번 후보나 5번 후보는 사실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당연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 진영 구도가 명확하게 각이 세워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 두 후보들에게도 유권자들이 소신 투표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진보정당에게는 이번 부분들이 단일화 압박이 없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이 시각 문재인 후보 자택입니다. 벌써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와서 잠시 뒤에 아마 자택에서 나와서 선거 상황실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기에 취재진들이 몰려서 문재인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취재진 이외에 지지자들 역시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 생방송으로 이 현장의 모습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계속해서 이제 뭐 후보별로 지역별로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예측 조사이긴 하지만 보면 좀 의외에 있던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는 있지만 경북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51% 정도, 문재인 후보는 20% 정도의 지지를 받았고 경남에서 홍준표 후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자택 앞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을 타고 다시 이동을 할 텐데 벌써 이제 취재진들이 뒤에 따라 붙고 있고요. 이 취재진들과 함께 인사를 한 이후에는 차량을 타고 조금 전에 보았던 당사 선거 상황실로 가서 그동안 수고했던 당직자들과의 인사를 나눌 것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많은 취재진들이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이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이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뭐 주변에 여러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어떤 대답을 특별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하셨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문재인 후보가 움직이면서 이제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잠시 뒤에 또 선거 상황실에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했다는 것,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 지역에서만큼은 2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59%, 안철수 후보가 약 30% 정도를 얻으면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해볼 텐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갑자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마 취재진한테 잠깐 이야기 한마디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차에 타서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한 번의 인사를 건넨 뒤에는 차량을 다시 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는 다시 차량이 움직이면서 선거 상황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출구조사인 만큼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에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네, 과거 역대 당선자들도 출구조사 때 소감을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여유를 보이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 차이가 워낙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역시 보면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 표의 변화를 보이는데 원래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가 높았지 않습니까? 예. 한 3, 4주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2위가 문재인이고 3위가 홍준표가 한참 떨어져 3위였는데 지금 막판에 보수에 결집하면서 홍준표가 이제 크게 1위로 올라섰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TK 민심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요동을 쳤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여주네요. 그래서 결국 TK에 쭉 빠지는 것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표가 쭉 빠진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고른 지역에서 1위를 한 반면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만큼은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만큼은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율을 좀 뺏겨서 2위로 내려왔다. 보수의 결집 이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여론조사가 공표될 시기만 봐도 저 지역에서도 또 경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결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흐름이 좀 보수 결집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결과는 이 정도 올라왔다고 보고요. 저는 또 호남 지역을 보고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예. 저는 최소한 물론 대통령 선거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이해합니다만 총선 때 우리가 그 분석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 의원을 23명을 가진 텃밭인데 좀 비슷하게 안 나올까 했는데 생각보다 안철수 후보가 표를 너무 많이 못 가져왔네요, 오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좀 문재인 우세론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남에서는 상당히 정치를 좀 하는 사람들이 아마 사실 6대4 정도 구도를 점쳤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출구조사로 보면 거의 그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에 호남이 쫙 빠졌던 게 이제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 그리고 그동안에 갸우뚱거리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문재인밖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민심이 싹 쏠린 것 같은데, 그러나 막판에 그랬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심리가 크게 작동을 하면 의외로 7대3 이렇게 되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많은 기대 섞인 전망을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이 하긴 했지만은 네. 출구조사로만 본다면 이제 뭐 6대4 정도 이렇게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보수 표심도 최대한 결집하면은 뭐 최근에 보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30에서 35% 뜻밖의 한 30%는 아마 보수가 결집할 거다 그런데 오늘 생각보다 보니까 23.3%면 결집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앵커께서도 조금 5, 6%가 빠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수가 많이 결집할 거라고 그랬는데 23.3%면 조금 보수 쪽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덜 결집했다 이런 프로테지가 지금 나왔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하기 직전에 이 어떻게 보면 강경 우파 단체들이 이제 강력하게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지율이 사실 20%였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런 보수파의 지지율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극대치는 한 20%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 오히려 출구조사는 좀 넘는 현상이 좀 생겼네요. 네. 그러고 보면 역시 보수가 이렇게 막판에 확 뭉치는 또 그런 또 저력이 또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 예. 지역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TK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고르게 이제 1등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한국 정치가 상당히 지역 구도 속에서 되게 지역 감정과 이런 부분들로 많은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많이 그런 구도들이 깨졌다. 그리고 TK에서 뭐 홍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 지역축보다는 세대축, 연령축이 더 중요하고 계층축이 보조적인 지표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의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총선에서부터 이제 그런 균열의 그런 조짐들이 있었죠. 뭐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양쪽 지역에서 그 다른 당 출신의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점점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지역 구도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도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이 진영 논리도 보니까 이번에 조금 좀 옅어져 가는 것 같아요. 사실 홍준표 후보의 가장 큰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를 좀 진영 논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컸어요. 안보 문제를 계속 지금 제기하고 체제 선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보수층을 자극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좀 약화가 됐습니다. 역시 그 탄핵 후폭풍 그 보수층의 그 충격, 방황하는 보수층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오늘 보니까 7.9% 얻은 거는 원래 여론조사 공표할 때 보면 3, 4%대 만에 5%였는데 예. 유승민 후보가 좀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보수가 개혁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젊은 층 20, 30대에서 좀 호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곧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표심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되고 보수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감론을박이 좀 있을 거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누가 어떤 득표율로 이기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었지만 2위가 어떤 득표율로 지느냐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이었는데 일단 출구조사를 전제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출구조사 결과를 받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처음에 후보가 됐을 때 얼마나 그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18일 날인가요?
고등법원에서 무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뭐 보수는 다 괴멸돼 가지고 뭐 5%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지지하려고 이럴 때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위해서 담론을 만들고 때로는 뭐 선명한 언어를 구사하고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해서 조금 뭐 불편한 느낀 분들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없이 정치를 논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좀 선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름대로 좀 서운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여의도에서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시면서 기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40%대 초반의 득표를 얻었다.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정권 교체 열망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라고 했던 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누가 돼도 여소야대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40%의 지지율로 과연 협치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부총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아마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 쪽에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에는 호남에 가서 이제 그렇게 호소를 했었죠. 5.18이기 때문에 51.8% 득표율로 당선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었는데 예. 출구조사를 보면 지금 50% 못 미칩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50%를 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구도는 여소야대 국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령 50%를 넘더라도 다수 의석이 지금 전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야당이 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하고든지 협치를 사실상의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통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또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렇게 이제 다극화, 다당화 체제가 돌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선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좀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50%를 못 넘었지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루 분포를 얻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양체제, 양극단, 보수 혁신 뭐 이런 양극단이 되기 위해서 다극화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실험에 긍정적인 실험의 어떤 공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과반수 미만의 어떤 정권으로서 통합의 정치를 발현하는 것이 앞으로 문재인의 리더십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정치가 지금 저는 대변혁의 과정에 있다. 많이 정중동하고 있으면서도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개헌 문제도 곧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틀을 짜서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당제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세대별로 자기가 가치를 찾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보여졌어요. 물론 뭐 우리가 기대하는 두 자릿수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정치가 이제 협치, 공치, 그다음에 통합 논리를 가지고 더불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왔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180석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모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가 지금 당선자죠. 문재인 당선자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능력이 좀 발휘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좀 예. 궁금한 게 자 그렇다면 나머지 야당과 어느 정당과 손을 잡을 것인가인데 자유한국당과는 당장 손잡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석이 109석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정당은 지금 국민의당 의석이 40개,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지금 20석인데 과연 이 협치 의무를 어떻게 발휘할 건지, 만약에 나머지 바른정당과 할 건지, 국민의당하고는 지금 상당히 같은 비슷한 성향이 있지만은 대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또 감정이 갈등이 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나머지와 연대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2위를 했지 않습니까? 출구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그래서 만약 이후로도 2위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대립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개로 나뉘었는데 바른정당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뭐 중간에 12명 정도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놔두고
정치인들은 선거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바른정당이 현재 20석, 물론 원내 교섭단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뭐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도 뭐 새로운 지도체제를 지금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많은 또 뭐 담론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뭐 예측치입니다만은 통계가 아직 100%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7.9%의 이런 지지를 받은 유승민 후보가 이끄는 바른정당이 과연 끝까지 가서 4당 5당 체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보수가 지금 거듭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후보가 좀 기여할 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과거의 정치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좀 앞으로 논쟁을 좀 지켜보면서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당 소속 의원이 한 자릿수더라도 끝까지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 정치라는 것이 만에 하나 내내 지방선거에서 전혀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이 안 되고 또 새로운 정치판의 흐름이 생기면은 또 합동연행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국회에서 지금 많은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문재인 후보가 개혁을 이제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선진화법에 의하면 최소한 180석을 확보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120석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말씀 국민의당의 40석 거기다가 바른정당 20석 합하면 딱 180석이 되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 두 정당 정도는 함께 가야 연대를 해야 그나마 개혁 입법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좀 구조적인 한계에 지금 부딪혔거든요. 네. 이 점을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돌파하고 협치를 발휘해야 할지 이게 정말 개혁과 관련된 앞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첫 시험대라고 봅니다. 예, 유승민 후보가 이제 7.1%였다는 점을 좀 이제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수 지역에서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호남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우에도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뭐 호남이 이 5대5 정도로 나왔다.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호남 지역만 보니까 득표율이 5대5 정도 나왔다면 사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비록 패배를 했지만 네, 안방은 잠시만요. 지켰다라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회관 앞에 지금 문재인 후보의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회관 2층에는 민주당 선거 상황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선거 상황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환호하는 지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잠깐 현장 음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뭐 사진과 또 취재진까지 함께 몰리면서 뭐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주변의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손을 맞잡아 주면서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선거 상황실의 분위기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민주당 선거 상황실 더욱 한껏 고무된 분위기의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의원회관 안에는 이제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당직자 또는 뭐 취재진들이 기다리면서 문재인 후보를 연호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맞고 있습니다. 네, 뭐 일일이 또 아는 사람과 인사도 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금 선거 상황실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얼굴이 상당히 밝고 환한 표정으로 뭐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제 선거 상황실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뭐 선거 관련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문재인 후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3개월을 함께 치렀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악수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이제 이번에 예측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1.4%로 1위를 할 것이다. 네, 지금 당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현장음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지금 민주당 선거 상황실은 축제 분위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함께 했던 인사들과 함께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해 탄핵 정국 이후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5월 9일 대선, 오늘 선거일이 조금 전 8시에 투표가 마감이 되면서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41.4%로 1위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민주당 당사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지금 여러 고문들 그리고 추미애 대표와 함께 인사를 하면서 맨 앞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후보 상당히 밝은 얼굴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한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우선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는 것으로 화면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 상황실에서 이제 각 당에서 투표 결과, 개표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함께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맨 앞에 모여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추미애 대표가 함께 선거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직자들과 함께 앉아서 네, 아직 사전 투표 결과가 합산되지 않은 만큼 입장을 밝히는 데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선거 상황실의 분위기를 함께 지켜보고 계신데요. 오늘 문재인 후보는 일찌감치 부인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에 홍은동 자택 뒷산을 산책을 했고요. 또 여의도 당사를 찾아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릴레이 투표 동력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가 제외된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 민주당 선거 상황실을 방문한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최진 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재수생 후보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위 후보였다라고 했지만 이번엔 1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는 무슨 재수가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대선에 출마했다 쓴맛을 봐야 더 많은 내공을 쌓게 되고 또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 민심을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승리를 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리더십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모 출신들이 대통령이 됐던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예.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거나 청와대 수석 출신, 그다음에 대통령 등 가신을 했던 사람들이 대권에 도전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그 참모라는 그 그늘에 가려서 결국 리더십 발휘하지 못하고 중도를 이제 하차하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된다면 이번에 되면 그 이제 공식을 또 하나 기록을 깨는 겁니다. 참모 출신도 잘만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고, 아무튼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림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림자가 그동안에 상당히 부담적인 요인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담을 이제 완전히 또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일어서서 이제 다시 한번 기쁜 포즈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연호하는 모습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41.4%의 득표율로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출구조사 결과 예측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선거 상황실을 찾은 모습인데요. 41.4% 어디까지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 이런 이 득표율을 고려했을 때 국정 동력을 얻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제 50% 과반을 못 넣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더 오히려 긍정적 측면에는 표의 어떤 결속력, 응징력이
아주 강하다는 점이 또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사실은 애당초에 대세론이 지금까지 거의 뭐 1년 가까이 계속된 거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표 특성이 다른 후보와 달리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라든지 그다음 송민수 회고록이라든지 말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크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이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권 초기라는 이후에도 상당히 어떤 동력으로 어떤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반면에 안타깝게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장성이 있지만 또 반면에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풍선처럼. 그런데 결국은 이제 TV 토론 말미 부분에서 쭉 빠지면서 지지도가 이제 하락해버렸지만은 문재인 후보는 이런 지지도 결속력,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어떤 중도라든지 심지어 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당평 인사를 통해서 통합 정책을 탄력성 있게 밀고 나간다면 그 40%대의 득표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느낀 것이 대한민국에서 중도론자가 아직까지 대권에서 승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구나.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아시다시피 한때는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조금 지지율이 높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중도 지역에서 표를 호소하는 그런 논리 한계라든지 그다음에 역시 진영 논리로 빨려 들어가는 대한민국 정치의 그런 모순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선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TV 토론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지켜보면서 41%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 문재인 당선자가 아직은 아니고 이건 뭐 추정치니까 확정이 되면은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 대표님. 보통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골든 크로스, 실버 크로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버 크로스 정도는 좀 확인된 것이 물론 이대로 나온다면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초반부터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참 변하지 않고 그냥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거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의 1등, 공동 1등을 뺏긴 적은 있었지만 뭐 끝까지 원사이드하게 게임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1위 후보의 득표율과 그다음에 다른 뭐 과반을 얻었는지 말았는지 그다음에 2등은 누가 되는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후에 정계 개편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선거는 1등을 뽑는 선거고 네. 그 1등에게 행정부 수반의 권리를 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만약 과반 이상 내지는 뭐 60% 70%의 득표로 당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협치의 모드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협치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참 필수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정국을 풀어나가느냐도 새 대통령이 수행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했을 때 통합정부나 공동정부 이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금 상황이 구조에 직면해 있고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통합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당의 정치인이라도 유능하다면 데리고 와서 그 당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특히 첫 번째 인사가 거의 모든 앞으로 국정 운영의 가름자가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소용 인사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후로 계속 발목을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총리부터 낙마해서 거의 잠시만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해줄 것이다.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다라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출구조사에서 큰 격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차분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는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 둘째로는 그 국민들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선대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런 후보들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당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주권 선대위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대위 아주 잘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또 뛰어주셨던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님들도 정말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당원 동지들 또 원로 당원들부터 젊은 당원들까지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절박하게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전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선거가 치른 것, 저는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땀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또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함께 해주셨듯이 또 앞으로 제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계속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 통합 이 두 가지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예측조사 이후 선거 상황실에 들러서 당직자와 당에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유는 간절함의 승리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 특히 문재인의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반에 넘는 것이 압도적인 승리인가 아니면 1, 2위 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압도적인 승리인가 좀 여러 가지 해석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박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자구도 선거에서 41%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에 하나 이것이 3자구도였는데 뭐 그랬다면 좀 이야기. 5자구도에서는 저는 뭐 적은 지지율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당선 예정자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개혁과 통합, 새로운 대한민국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뭐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동안에 정치 인생에 여러 가지가 좀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뭐 안보 문제라든지 한반도 주변에 사드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입장이 좀 과거 보수 정권과는 달랐잖아요. 뭐 당장 그게 발등에 불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저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지금 저 광화문 청사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거기에 과거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경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낼 건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장 일자리를 올해 지금 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1만 2천 개를 올해 우선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지금 이제 난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뭐 당선에 대한 기쁨은 정말 오늘도 아까 뭐 투표한 다음에 뭐 소회를 묻는 기자 이야기에 산에 가가지고 마음이 복잡하다는 말이 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첫 일성으로 뭐 국민의 간절함 덕분에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는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촛불 집회 과정에서 그 수백만의 인파들이 사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결국 탄핵과 나와서 정권 교체 같은 이런 큰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흐름을 사실 문재인 뭐 후보가 주도했나요? 아니면 뭐 제야 뭐 시민단체가 주도했습니까?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국민들의 전체가 어떤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국민 주도 시대다, 뭐 국민 주권 시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힘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가 뭐 민주당 정부다 이런 어떤 당의 중심을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건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민의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어떤 무슨 뭐 정당 간 협치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남북 이런 부분들은 국민 여론의 다수 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얼마든지 뭐 성공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그 국민의 다수의 바람 이거를 좀 외면하고 반대되는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 어떤 속된 말로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후보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반감이 정말 컸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정권 교체 심리로 나타났고 그 탈출구를 결국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앉게 된 거죠. 갖게 된 건데 아무튼 국민만 보고 어떤 한다면은 아무리 소수 정파라든지 혹은 지지율이 못 미쳤다 하더라도 잘 갈 수 있다.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실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모처로 가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측 결과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잠깐 너무 많은 인파에서 문재인 후보가 넘어졌던 것으로 잠깐 보이긴 하는데 곧바로 일어난 모습입니다. 지금 워낙 많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제 선거 상황실에서 나왔습니다. 선거실에서 나와서 모처로 가서 이제 개표 상황을 따로 지켜본 뒤에 이 개표 상황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예측 결과대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선거 상황실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압도적인 승리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조 대표님, 뭐 1, 2위의 차가 이렇게 큰 것도 상당히 압도적인 거죠?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자구도에서 40%가 넘는 득표는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그
당선 예정자, 후보의 그 말씀 속에서 예. 국민의 승리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그 뭐 촛불 집회와 그런 국정농단과 탄핵의 사태가 없었으면은 지금이 아니라 올 12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렸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의 선거의 양태들은 뭐 그동안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기울어진 운동장, 예. 우리 한반도의 정세와 이념의 구도, 그다음에 연령별 구성비, 그다음에 국민소득이 높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수 정권이 계속적으로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12월에 대선이 있었으면은 되게 그 진영 논리의 그 양강 구도로 선거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지금 이 국면 속에서 이러한 특이한 선거의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압도적인 그 득표율의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에 좀 문제가 되어왔던 선거 국면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들도 좀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후보도 언급했듯이 어디까지나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끝까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뚜껑을 완전히 열고 개표가 완료됐을 때 득표율 추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시는지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근데 그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는 그간 한 번도 당락이 바뀌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51.6대 48%였는데 표본 오차 범위가 95%의 신뢰 수준 하에서 0.8%포인트였습니다. 그거를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1.5%, 0.9% 벗어나긴 했지만 큰 차이 없이 그 출구조사 결과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서 그 부분들이 약간 좀 오차의 범위를 넓힐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들은 큰 차이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유력한 당선자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일은 이제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대통령 뭐 인수위가 필요 없는 그냥 대통령으로 바로 대통령 되는 겁니다. 시작한 건데 예. 일단 가장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남북 관계부터가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일단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개성공단 문제를 열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고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이 핵 문제를 좀 다뤄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미국하고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며 중국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며 정말 난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하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더군다나 이제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가 한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생활, 대한민국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청년 실업, 뭐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헬조선, 청년 실업 문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민주정권 3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2기가 출범했으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그 근간을 전혀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서민과 어떻게 보면 또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 복지 혜택을 좀 많이 주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과연 앞으로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을 다시 조마해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알다시피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결국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상위 50%가 상위 10%가 하위 50% 하위 10%보다 한 40~50배를 더 버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어떻게 점검해 나갈지 이런 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뭐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표가 시작되면 지역별로 개표되는 내용까지도 함께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예측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4.1%로 41.1%로 이기고 있더라고. 예. 네, 1등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1, 2위 간의 표차가 압도적인 차이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가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다. 뭐 아까 전에 이제 국민의 정부다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간접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강해진 것 아닌가라는 이제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굳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라고 하면서 대통령 개인이 어떤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당장 내일 하게 되면은 뭐 취임 소감 혹은 뭐 취임 선서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첫 일성 국민을 향한 취임 일성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길지가 사실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통합 얘기가 많이 담기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4분 5일 된 상태이고 모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 구도 계속 문재인의 뭐 비문, 반문이 이런 얘기도 계속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또 싫어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모르겠으면 내일 아마도 국회에서 이제 간단한 뭐 취임사를 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하는데 네. 뭐 로텐터홀에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들 향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인 그런 통합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확 던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일단 여야 정파나 이런 통합이 돼야 그 다음에 북한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후로 개혁이든지 뭐든지 해낼 수 있거든요. 네. 당장 국회 내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한 발짝도 아무도 못 움직이면 그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첫 일성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바로 첫 인사부터 탕평 인사로 팍팍팍 속도 있게 진행한 나간다면 상당히 좀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이 위기 국면을 기회로 많이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바로 잡습니다. 지금은 예측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맞습니다. 아마 패널 분들 중에서도 당선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잘못됐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맞고요. 지금은 예측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측 조사 결과에 1위로 나왔다라는 부분은 맞는 얘기겠지만 당선이나 당선인 뭐 이런 부분은 얘기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네, 예측 조사에는 사전 투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나눠 보면요. 뭐 지금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화면에 나오는 것이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선거 상황실에 잠깐 들렸다가 감사 인사를 하고 자택으로 돌아가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개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뭐 선거 상황실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문재인 후보 얘기 말고 이번 선거 얘기도 함께 해보죠. 조기 대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에 남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TV 토론이 생각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스탠딩 토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스탠딩 토론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후보들의 많은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스탠딩 토론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물론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서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잖아요. 그런 수단이. 결국은 TV 토론을 통해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저 후보가 생각하는 것,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식견, 정치에 대한 내공 뭐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이번에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의 우리가 사례에서 보듯이 숫자가 5명이 되고 또 시간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토론은 안 된 그런 단점은 있었죠. 예. 그러나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 미디어 시대에서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라든지 모든 선거가 이런 TV를 통한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지 어떤 유권자들의 후보를 판단하는 이런 기준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TV 토론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이 하나 드러난 게 일단 네거티브 공세는 잘 먹히지 않는다. TV 토론 뭐 5차례 과정에서 상당히 거센 뭐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들의 뭐 취업 문제라든지 뭐 부인의 뭐 취업 문제를 비롯해서 뭐 돼지 발정제까지 아주 듣기 민망한 여러 가지 공격과 방어가 있었지만 네. 그것이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포지티브 요소는 의외로 TV 토론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인의 어떤 정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면 그게 단기간 동안에 상당히 국민들이 인정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이제 심상정 후보라든지 혹은 유승민 후보라든지 득표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도 많이 가능성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국정 능력을 발휘할 걸로 기대했지만 좀 못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 후에 조금 이렇게 지도가 빠지는 듯한 모양새를 간 것은 바로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TV 토론의 그런 중요성이 점점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5번의 뭐 군소 후보끼리 한 회에 그 TV 토론을 빼고 5회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매번 뭐 30%대의 시청률이 뭐 20%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보여왔습니다. 뭐 TV 토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얘기 중에서 깊은 정책적인 토론, 그러니까 뭐 2명이나 3명이 나와서 깊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5명이 나와서 동일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좀 지지율이 높은 후보 쪽으로 포커싱이 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의 목소리들도 있는데 역대 어느 선거도 뭐 정책에 대해서 깊이 논의했던 선거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5명이 나와서 TV 토론을 하는 부분들은 되게 후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분은 뉴페이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나 기존 선거에서 영향을 끼쳤던 안보 이슈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기제로서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예. 후보들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유머라든가 어떤 좀 자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선호도를 높이는 그러한 효과로 나타났고 기존의 몇 가지 TV 토론에 대한 가설들은 이제 양강구도에서의 TV 토론은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각각의 지지 기반들을 강하게 할 뿐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TV 토론 역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벌어지는 모습들은 구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는 1위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TV 토론이다 보니까 각자가 뭐 자신의 색깔들을 드러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꿔서 TV 토론이 지속이 될수록 지지율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은 뭐 기존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설, TV 토론은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깨친 그러한 TV 토론이라는 면에서도 되게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대선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이제 우선 좀 유력 후보들끼리 좀 맞짱을 트는 그런 프로가 다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트럼프나 마크롱 이제 프랑스나 보면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팍팍 예. 불꽃 튀는 그런 경쟁을 벌이는 모습 이런 거 하나가 좀 앞으로는 다음 대선에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자질 검증이나 리더십 검증 예.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검증들이 다음 대선에는 좀 더 심도 높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대선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점까지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얘기 나온 김에 선거 기간 내내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웠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점은 좋았다, 다음 대선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선거 전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예. 뭐 이제 정책적인 대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국정 운영의 틀을 제시하는 그 경쟁이 벌어졌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 좀 왔어요. 상대방이 했던 뭐 일자리가 뭐가 문제다 이런 부분을 공격하고 또 상대방이 했던 자서전의 문제를 이런 상대를 공격하는 이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또 상대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서로 일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을 국민들로 평가받기 위한 그런 정책 경쟁, 국가 경영
경쟁이 좀 앞으로 벌어지는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예. 홍준표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그런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은 그런 부분들, 뭐 속칭 말해서 뭐 홍카콜라 대 뭐 심사이다의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무슨 여러 가지 뭐 세탁기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정책 검증과는 동떨어지지만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흥미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자질의 한 단면을 또 볼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의 이제 계속해서 홍은동 자택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모습을 화면으로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부터 시작됐던 이 이야기는 당연하다라고 됐지만 이번엔 역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했는데 예측 조사 결과 어떻게 보면 40%대 약 40% 정도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지형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뭐 이제 다당 체제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 조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뭐 대변인부터 임명을 하겠죠. 임명하고 그다음에 일단 수석부터 임명하고 그런 건 청문회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차관들을 먼저 임명을 하고 장관에 이제 청문을 해야 되고 총리가 요청을 해야 되니까 저 프로세스가 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어떤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을 협조를 해야 되겠죠. 협조를 안 하고 발목을 잡으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조각도 안 되고. 그래서 협치와 어떤 그 통합이라는 논리를 정말 당장 내일부터 대통령이 되는 분이 정말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당이 다르더라도 이념이 좀 다르더라 유능하고 그런 분들 장관도 쓰고 일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당이나 유승민 후보가 있는 바른정당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마 사람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협조를 구하고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결이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당장 지금 대통령이 되는 분이 내일부터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정치 지형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번에 탄핵 정국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더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수의 몰락이라 할 정도로 사실 운동장이 기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정도 아니라 뒤집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보수의 운동장이 현저하게 지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다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탕평이라든지 통합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보수 스스로가 그 부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아시다시피 조기 대선 온 과정 그리고 진보 후보가 당선된 과정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둡게 두려 있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어두운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수 진영 스스로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절대적인 소통의 부족, 그다음에 소통의 차단, 그다음 비선실대의 완벽한 국정의 농단이라든지 말이죠. 청와대의 완전히 충성 돌격 부대화, 뭐 이런 현상들, 이런 게 이제 무슨 적폐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적폐를 해소할 것은 보수 스스로다. 황골탈퇴해야 되는. 근데 사실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런 부분 후보들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고 하고 친박을 안고 갈 때부터 저는 원천적으로 이거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수가 뭉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뭉치겠지만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깨치지 않는 유리천정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한 보수의 핵심 세력들은 정말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다시 그런 철저한 어떤 자기 개혁 그 모습을 보여야 이후 어떤 재기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간다든지 할 경우는 정말 보수 입지가 점점 더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시작 단계에서 일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한의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밖으로는 안보 문제, 안으로는 경제 문제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되 지금 보수는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중심이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또 만들어야 돼.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보수를 거듭날 것인가? 새로운 인물들이 드러나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보수, 공동체의 문제, 그다음에 희생,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수의 담론을 다시 한번 재점화하면서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세로 거듭나느냐 못하느냐 이런 또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그런 이미지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항상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물갈이도 되는 거니까 당장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서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적으로 좀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대표님. 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보수가 이제 뭐 말하자면은 좀 부패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 총선이나 이번 그 탄핵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수가 분열하고 부패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민심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2030이 한 35% 정도 되고요. 전체 유권자의. 그다음에 50, 60 이상이 44% 정도 됩니다.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5, 60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보수 후보에게 무조건 유리한 그런 국면이라고 인구수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게다가 이 5, 60대들이 투표율도 상당히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시 균형추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보수가 잠시만요. 예? 지금 뭐 문재인 후보가 이제 홍은동 자택으로 복귀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 선거 상황실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홍은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잠깐 문재인 후보의 이름이 들리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음성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지금 몰린 가운데 문재인 후보의 모습은 이따금씩 지금 비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홍은동 자택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역시도 이제 보통은 자택이나 일부 모처에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녁 늦게쯤, 밤 늦게쯤은 선거 상황실에 도착해서 이야기 좀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은 홍은동 자택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의 모습은 나중에 또 들어오는 대로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듣다 말았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지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그 보수 중도 진보가 333 여기서 약간 뭐 보수가 많거나 그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진보가 늘어나고 보수가 줄어드는, 물론 거기에 숨은 뭐 보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관점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정치 권력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유승민 후보 얘기를 예.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참 어떻게 보면 본선 경선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돌았지 않습니까? 완주할 수 있을까? 네.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또 실제로 후보를 등록하고 나서도 그래서 후보 사퇴론을 내세우다 급기야 이제 13명의 의원들이 이제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로 상황에 몰리면은 완주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막판에 누군가와 연대를 하거나 또 지지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일단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싶고 예. 우리 TV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정책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태규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보수의 하나의 작은 어떤 전진 기제랄까 어떤 그 선봉장 역할을 좀 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기원도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과거에 지난 대선 때는 뭐 이정희 후보가 나와서 상당히 대비되고 또 뭐 제2의 이정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거 또 비아냥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사실 진보 정당이 또 한 그런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역시
또 문재인 후보 진영이나 거기서 못다했던 빈절했던 앞으로 진전된 그런 진보, 새로운 진보의 어떤 물꼬를 트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좀 주목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지금 화면을 보면요,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심상정 후보 이제 이번에 예측조사 결과에서는 5.9%의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3.9%라는 그동안 진보 후보의 지지율을 넘는다면 훨씬 더 고무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예상했던 두 자릿수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현장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를 함께 뛰었던 인사들이 심상정 후보의 지금 이름을 연호하면서 지금 함께 박수를 치면서 그 분위기를 함께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TV 토론에서 상당히 선전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측조사 결과로는 아직 뭐 10%를 넘을 것이다,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아직 뭐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예측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이런 예측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태우 교수님? 두 자릿수를 획득해야지 앞으로 진보 정당의 미래가 있고 유승민 또 바른정당도 나름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두 자릿수를 목표로 했는데 역시 그 사표 심리 지금 보수가 결집한다는 한쪽의 그런 흐름을 의식한 진보층에서 혹은 또 20, 30대 투표층에서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그러다 보니 하표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그 기자료수는 못 간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심상정 후보가 상황실에 도착해서 기쁘는 연호를 받으며 지금 앉아서 이제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우해찬 전 대표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상당히 TV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심상정 후보, 지금 예측조사 결과로 5.9%의 득표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장점인 이 공약 자체로 TV 토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와의 각을 세우는 모습도 자주 이야기가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함께 이 TV 토론을 잘한 후보 2명 중에 2명이었기 때문에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두 자릿수의 지지율까지, 득표율까지도 기대를 했지만 예상에는 조금은 못 미치는 5.9%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5.9%의 지지율을 받을 것이다, 투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래도 주변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TV 토론에서의 활약을 보면서 정책이 보였다 이런 여론의 평가도 많았는데요. 부총장님께서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 내용이라든지 선거 기간의 활동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진보하면 상당히 좀 좌편향적인 발언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보면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정책적인 능력을 유감없이 다시 발휘한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진영을 공격했다가 상당히 역풍을 많이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또 보수 진영을 공격하면서 이제 균형성을 좀 되찾았지만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었는데 여성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가 의외로 그렇게 많이 선정을 함으로써 다시 여성 지도자들의 어떤 좀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좀 했다고 봅니다. 네.